김한솔이가 이제 김정은의 적통인 김정남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김정은 정권이 정권 경영에 참담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주민 모두가 김정은 정권을 원망하고 빨리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또 다른 김 씨의 아들이 나온다는 게 지겹기도 하겠지만, 김한솔 정도면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 김한솔 가장 최근 활동은 무엇인가요? 김한솔은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북한 김씨 왕조의 적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아버지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이고, 원래는 이제 후계자로서 지명이 됐던 사람인데, 김정은의 모친 고영이가 여러 가지 모략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없었던 이런 이제 김정남을 완전히 이제 소외시키고, 결국은 이제 불황제를 만들어가지고 후계자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황장엽 비서가 이제 진단한 바에 따르면 그나마 이제 김정일의 아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김정남이었고, 또 김정남은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을 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정일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 주민의 삶에 관심이 있고 또 경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택 행정부장도 김경희 씨도 김정남을 이제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영이가 이제 그걸 밀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김정철하고 김정은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김정철은 관심이 없었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영향이 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하고 또 닮은 게 뭐냐? 포악성, 권력에 대한 집착, 의지. 이거는 이제 김정일이랑 똑같은데, 그 외에 모든 능력은 정말 그 비참하게 굳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의 삶이 아버지 때보다 더 추락했고 더 열악해졌고, 또 자유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상태가 더 지금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최악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정일이가 그나마 나았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소위 아버지가 했던 그나마도 다 망쳐먹고 오늘의 북한을 만들었는데, 또 이제 김정은의 뭐 누군가가 또 아들이 또 선다? 이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는 게 차라리 김정남이 됐더라면, 그리고 김정남의 그 아들이 김한솔이가 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어디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선물을 내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저놈을 갖다 없애치우고 차라리 뭐 평양에 있는 이제 그 정일이의 동생 그 김평일이를 세우든지, 나이가 좀 있지만, 아니면 이제 뭐 해외에서 공부한 김한솔, 아주 뭐 자유에 대한 그런 정의도 알고 또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김정한솔이가 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북한 인민들의 생각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세력,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북한의 현재 김씨 왕조 체제를 제거하고 임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대타로 이제 김한솔이를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의 입장에서는 제1 타겟, 그러니까 이제 스탠딩 오더라고 하죠. 무조건 죽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일본의 김한솔이가 될 수밖에 없고, 김한솔이는 이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가장 이제 그 악랄한 이제 그 암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한솔이가 이제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반북 단체랑 결합이 돼 있고,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유조선이 또 뭐 했습니까? 스페인에서 북한 대사관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해가지고 그걸 다 털어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 대사관에 있던 그 이 하드웨어 안에,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게 이제 그게 중동 지역과 이런 터키 뭐 이런 지역과 연계된 그 약간 아지트 같은 곳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정보, 중동 정보, 그다음에 그 이런 터키 정보가 다 결합된 곳이었는데, 이걸 다 털어가지고 미국이 FBI한테 넘겼어요, 정보를 갖다가. 그때 이제 북한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이제 김한솔이가 엮인 자유조선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한솔이가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 체제로 옮기든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로 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제거하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그 대타로 누군가 빨리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김한솔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그 대타로 임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김한솔이가 될 수가 있고, 이 김한솔이가 과도 정부를 정리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북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징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김씨 왕조 적통이지만 김씨 왕조가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설거지 차원에서
내가 그걸 하겠다.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명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본인도 김한솔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또 가장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 김정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게임하듯이 막 그렇게 막 독극물을 묻혀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가 김정은 이놈 아닙니까? 그래서 김한솔이가 그 누구보다, 북한의 그 누구보다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제일 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김씨 왕조의 일원이지만 김한솔이는 그 김일성 일가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세운 그 김정은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주 이제 망신스럽게 비참하게 비명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을 저렇게 만든 자기 뭐 손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반성의 차원에서 김씨 왕조를 다 쓸어버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데 김한솔이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상적인 김씨 왕조의 한 일원이 건재하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뭐 우리로서는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누구든 활용할 수가 있고 누구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한솔을 잘 보호하고 앞으로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그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설정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솔이 속해 있던 자유조선의 움직임이 실제로 북한 내부 세력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리고 북한 권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그 뭐 에드리앙 홍창, 이 친구가 이제 예일대에 나온 친구였고 저하고도 잘 아는 또 그런 친구였는데, 저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할지는 잘 예상을 못했지만 그의 말석에 늘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의 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국제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이제 외부적인 행사라는 게 늘 한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약간 이제 뭐 그런 거칠애 같은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내부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내부 조직을 만들고 이걸 이제 움직이는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이제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 이제 에드리앙 홍창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 해병대 출신 뭐 한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밑에는 또 탈북자 청년들이 상당히 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이제 제법 조직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모금을 했는데 꽤 많은 돈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어떤 형성이 되고 조직도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바탕 위에 소위 그 북한 대사관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으로 큰 거지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반체제 세력을 만들어내고 중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을 이제 개혁개방 체제로 옮길 수 있는 뭐 그런 작업도 하겠다고 이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후지부지되고 좀 와해 상태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그래도 외형상 제일 좀 껄끄러운 조직이 바로 자유조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김한솔이가 묻어있기 때문에 또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조선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호나 이런 이제 목표가 북한 주민의 어떤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 다수가 이 단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이런 이제 연대를 보낸다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조선이 다시 또 재건돼 가지고 또 몇 년을 활동을 좀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 한반도를 평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한솔 씨가 활동을 재개하며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다면 김정은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한솔이가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의 적통인 이제 김정남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김정은 정권이 정권 경영에 이제 참담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주민 모두가 김정은 정권을 원망하고 빨리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또 다른 뭐 김 씨의 아들이 나온다는 게 지겹기도 하겠지만 김한솔 정도면 이해할 만하다. 왜냐면 그의 아버지가 바로 김정은에 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 그 누구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살해당한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김한솔이가 뭐 프랑스 대학에서 정치를 공부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 보니까 뭐 김씨 왕조의 아들이란 거 빼고는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씨 왕조를 정리하는데 김씨 가족이 뭐 개입이 되면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가장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한솔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아버지의 복수 차원을 넘어서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다수의 북한의 엘리트들 또 북한 인민들을 대변해서 김한솔이가 김정은 정권을 정리하는데 좀 총대를 매면 좋겠다. 자, 이런 이제 그 메시지가 통하게 되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솔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 등장하고 움직이고 이게 언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한솔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국내외 언론에서는 뭐 김주애가 뭐 후계자라고 이제 그렇게 뭐 분석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의 정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딸을 좋아하는 거하고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세우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딸을 좋아하니까 이제 국제 무대에 세우고, 이 딸이 자기 동생 김여정이처럼 영리해가지고 자기 아들 누구와 손발을 맞춰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김주애를 이제 대비를 시켰는데 그 아주 역량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가 대범하지도 못하고 겁이 많고 상당히 이제 소침하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뭐 아버지가 왕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해외 나가서는 이제 보호자가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뭐 외신도 있고 기자도 있고 또 중국 측에 또 관리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만찬장에 들어갔는데 시 주석이 중국의 명주, 뭐 마오타이 같은 술을 갖다 돌렸는데 그 아이가 뭣도 모르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 술인데 이거 뭐 되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음대로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 주석이 좀 놀랐죠, 굉장히. 이거 미성년자인데 이런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는데 그 기자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얘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자가 오게 되면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뭐 질문에 답변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후계자라는 사람이 저런 정도로 대응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리 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김주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김정은도 스트레스 받았겠죠. 왜냐면 내 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이제 상당히 역량이 좀 딸린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10월 10일 당창건 기념 행사를 크게 했는데 그 행사에 아예 얼굴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중요한 행사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주애도 뭔가 스트레스 받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틀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여정의 역할을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의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들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에게 여자가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10명 이상이 김정은과 놀아난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10명 중에 아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만 이제 김주애만한 이제 나이 있는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후계자로 내세우기가 좀 약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지, 누군가는 있다. 다만 이제 김주애가 먼저 나와가지고 4대 세습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을 누군가가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김주애가 저렇게 나오니까 좀 이제 뭔가 좀 엉성해지는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자기가 생존할 때, 자기 건강할 때 4대 세습에 대한 그런 완성을 끝내놓고 자기가 죽든 말든 그렇게 이제 뭐 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최근에 좀 좋아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마 오래 가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뭐 어떤 작심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굽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4대 세습이 순탄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소에 의해서 4대 세습이 되는 과정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시나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된 그런 이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왕의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너무 과도하다. 두 번째는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여성을 이제 그냥 이제 다른 정상인이 굉장히 많은 여성을 이제 상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걸 적절하게 관리를 잘한 사람, 정조대왕 같은 사람들은 7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욕을 그러니까 성욕을 멀리하고 음식을 이렇게 뭐 조절하면서 운동을 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좀 오래 간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가 단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최신 의학에 의한 이런 이제 정밀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왕조보다 더 문란한 성생활이 김정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예를 들면 이제 뭐 남편들은 의식하면서 이제 여성을 관리했다면 김정은은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뭐 지나가다가 뭐 TV도 나왔지만 그 리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북한의 아나운서, 그 손녀 딸이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 리춘이 집에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그럼 리춘이고 할망구 보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 리춘이 손자가 예쁘니까 걔가 또 팔짱까지 낍니다, 이렇게.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이제 김정은의 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이는 아주 이제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아주 험악하게 여성들을 갖다가 찝쩍거리고 있고, 이걸 이제 그렇게 이제 성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이 비만, 고혈압, 운동을 이제 뭐 승마를 좀 하긴 하는데 그 승마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심폐 운동,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김정은 같은 몸에 유산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도한 어떤 그런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여자 문제가 더 조선 왕조보다 더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들어오는 보고를 다 듣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 갇힌 김정은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첨단 의료시술이 설비가 들어가서 김정은을 케어한다고 해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김정은이는 오래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역사가 증명했고 현재 김정은의 상태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아파도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람이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 김씨 왕조와 유사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고려 시기의 무신 정권이 그 사례인데 그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충원, 최우, 최항, 최우로 이제 4대까지 가는 과정. 4대 때 갈 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가신 정치, 한 가문이 이제 한 국가를 운영했던 이런 정치가 바로 북한의 김씨 왕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대 때 최항이 이제 좀 부실한 정신병자 같은 애가 나오는데 이 최항에 의해서 이제 칼질이 미친 광란의 칼춤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세웠던 많은 장수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이런 불신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4대 세습을 가는 과정에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붕괴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최항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멘탈의 문제가 있고 이제 너무 광적이고 너무 잔인한,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그러니까 모난이 너무 쌓인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단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대에 누군가 아이를 세울 때 그때 이제 뭔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김씨 왕조가 붕괴된다. 이렇게 저는 역사의 한 챕터를 우리가 딱 보면서 유사한 챕터가 있고 이 결과를 우리가 대비해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가 이제 4대 세습으로 가는 과정에 저는 4대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4대로 가는 과정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건물들을 보더니 싹 다 치워라 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게까지 불쾌해한 건가요? 이제 뭐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부에서 이제 다 북한과 형성했던 이제 그런 관계들인데 이게 이제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남북 관계, 남북 교류라는 것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아닌 북한 주민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북한 주민은 배제되고 북한 정권과만 관계를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결과가 북한 주민의 소위 그 변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북한 정권은 바로 이제 그거를 캔슬하고 이거를 이제 없던 일로 이제 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이번 그 금강산 이 건물이 바로 그런 것인데, 김정일 때 돈이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의 현대 그룹을 활용해가지고 막대한 달러를 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짜로 그냥 금강산에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그 한국과의 교류에 대해서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평창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 한류가 너무 확산돼 있고, 한국과 뭔가 해봤자 정권 유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부터는 아예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킨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라는 이제 관광지가 있는데, 이걸 왜 남쪽에다 팔아먹고 돈을 갖다가 남쪽에 줘야 되냐? 이 우리 건데, 그래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이제 주장을 김정은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강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갈마 그 성도원 유원지,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그 관광객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북한이 개발해서 북한이 부르면 누가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보증하고 보호하고 북한과 어떤 딜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룰에 의해서 이제 부르는 거하고, 북한이 그냥 주도해가지고 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누가 뭐 가겠습니까? 신변 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관광객이 이제 대규모로 올 걸 기대했는데, 이게 뭐 100명 단위로 가긴 갔는데, 그 러시아 기자가 그 새로 개장된 갈마 그 유원지, 그 이제 해수욕장을 그 아주 기사를 썼는데, 모든 게 조작됐고 모든 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은과 푸틴 간의 관계가 또 아주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때문에 러시아에서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러시아 사람 100명 달랑 이제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누구도 안 간다. 그럼 이건 해외용으로 만들어 놨고, 거기에 갈 사람은 누가 있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 다 빠지고 러시아만 오게 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앞뒤 안 가리고 경제성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면 다 될 줄 안다. 근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식으로 이제 조선식의 어떤 그런 풍습에 맞게 다시 지으라 해가지고 싹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또 다시 지어놨습니다. 놨는데 누가 갑니까 거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북한에 고향도 있고 실향민도 있고 하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이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는 곳이지, 누가 뭐 금강산에 뭐 그렇게 볼 게 많다고, 뭐 중국인들이 뭐 중국에 볼 게 없습니까? 중국은 더 볼 게 많죠. 뭐 러시아 사람도 러시아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볼 게 더 많아요. 굳이 북한에까지 가가지고 불편하게 뭐 그런 거 보겠다고 돈 쓰면서 갈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너무 쓸데없는 이제 그런 이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경제의 관념이나 경제의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어떤 그런 그 잘못된 판단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막대한 국가예산을 탕진하고도 쫄딱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식령 스키장이나 양도 온천, 남포의 무슨 뭐 이런 휴양지, 그리고 미림 승마장 이런 시설이 전부 다 관광객을 목표로 했는데 단 한 명의 외국인들이 안 간 데가 많습니다. 양덕 같은 데는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국내인들이 와야 되는데 국내인들이 그 높은 단가의 그런 이제 그 외화로 매겨져 있는 그런 요금을 내고 그런 데 가서 이제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구상한, 그러니까 10년 동안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김정은이가 구상한 경제 관광 산업은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하게 해놓고도 누가 책임집니까? 김정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전부 다 이제 그냥 그 북한 간부들도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지나가다가 그냥 화가 나면 저놈 책임이다. 저놈 책임이다 해가지고 그 애꿎은 사람들만 잡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 장면이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그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그 남북연락사무소, 우리 대한민국이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북한 정권이 계속 이제 그 남북 관계는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그 정부에서 계속 김정은 정권한테 추파를 보내고 뭔가 계속 하자 그러니까 에이쌍 하면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은 뭐냐면
북한이 우리 남측이 지어준 그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건물을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단 한마디의 항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좀 미스테리한 일이고, 저렇게 굴종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4년, 5년 내내 김정은에게 매달리고 가지고 계속 뭔가 쇼를 했는데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됐습니까? 납북자들이 뭐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삶과 북한 주민의 인권, 자유에 아주 역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만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식으로 이제 깽판을 부리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엄격하고 또 우리 국민을 챙기고 북한 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권리와 또 자유, 이걸 챙겨주면서 북한 정권하고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나갔으면 우리를 그렇게 깔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폭파해가지고 깽판을 못 부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렇게 이제 보란듯이 남북연락 사무소를 갖다 폭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파를 해도 변명도 못하고 그냥 항의도 못하는 이런 모조리 같은 바보 같은 집단이 바로 한국 그 당시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예상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때 뭐 삶은 소대가리니 무슨 뭐 어벙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온갖 쌍욕을 퍼붓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이 판단하지 않고 이제 하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좌파 진보 집단의 이런 이 사람들은 대북 정책만큼은 좀 전문가의 말을 좀 듣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면서 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박을 쓰고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저런 정권에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잘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깽판 부리니까 핵잠수함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잘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무서운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저것들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더 세게 나가면 우리가 해담하지 않겠다고 해도 해담해달라고 달라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 뭐 그냥 무작정 그냥 북한 정권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뭐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그 기대하는 이런 잘못된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성공단 이런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그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쪽하고 붙어가지고 경제 지원 받을 때 물론 국가가 다 갈취했지만 그런 떡고물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면서 간부들도 막 호주머니 막 입마이 포켓하면서 막 챙기고 또 인민들도 약간 떡고물 얻어먹고 하면서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김정은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 간부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폭파시켜 버리니까 우리도 놀랐지만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 김정은이의 그 정신 나간 그 또라이 짓거리, 제가 자국의 인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 놈이 그 남측하고 좀 거래해가지고 공짜로 좀 뜯어내고 좀 받아내면서 좀 먹여 살릴 궁리를 해야지. 뭐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저렇게 폭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북한 인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 대응책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올바른 정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철거 과정을 직접 겪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건물은 진짜 다르다는 말이 돌았다던데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 짓는 건물들은 이제 콘크리트 재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쉽게 붕괴가 되지만 뭐 폭파시키는데 대한민국 건물은 아주 강도 높은 이제 다이나마이트를 쓰지 않으면 잘 붕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단단하게 짓기 때문에 북한에서 짓는 공법하고 대한민국 건설 공법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대한민국은 훨씬 더 선진화된, 훨씬 더 이제 그 압축된 건축 기법을 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력은 이제 이미 세계 최고가 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짓는 거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있긴 있지만 거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기계가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파트 이제 하나 짓는 거 보게 되면 아파트에 그냥 개미떼 같이 사람이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이거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인명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막 떨어져 죽는 사람, 뭐 무너져 죽는 사람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인력으로 피라미드 짓듯이 그렇게 짓는데, 대한민국은 건축물 하나 지을 때 다 기계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설 능력, 그러니까 모든 경제 능력이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다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과 뭐 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제 꺼려할 수밖에 없고, 그걸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업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지금 뭐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하고 뭔가 이제 화해를 해서 그 상징적인 사업이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겠죠. 왜냐면 금강산은 이제 옛날에도 많은 분들이 가봤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가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 그리고 북한이 뭐 대한민국과 거래해가지고 돈을 벌겠죠.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 북한의 정치적인 시스템은 이제 붕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와도 정권 유지가 안 되면은 그게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이 판단한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가 거기 개입됐다 보니까 현정훈 회장이 이거 지금 금강산에 투자해놓고 좀 쫄딱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도 거기에 재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투자한 재산이 다 지금 폭파되어 있고 지금 다 날라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다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강산이나 뭐 이런 마식령 스키장이나 또 갈마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들이 텅텅 비고 파리가 날려도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뭐 돈을 쓸 일은 나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통일되기 전까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답이 없는 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인민이 얼마나 굶어 죽든 얼마나 고통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정권이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인민을 생각하지 않는 독재 정권에 대한 이 대응책은 과거처럼 하면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당군과 채찍을 동시에 가하면서 몰아가야지만 이거를 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북중 간의 어떤 그 관계는 지금 그 뭐 단기간 내에 형성된 어떤 그런 뭐 감정이나 이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이제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과 중국은 뭐 이제 6.25 전쟁 때 뭐 함께 참전했던 혈맹 국가이고 70년대 말까지는 이제 뭐 그런 대로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 덩샤오핑 주석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은 기존의 공산주의 틀이 아닌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경제 부분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그걸 이제 반대했죠. 특히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83년도에 덩샤오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자, 개혁개방을 이제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중국은 이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북한은 아주 이제 최악의 경제 붕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군, 그러니까 미군의 군사 우산에 대한민국이 편승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자적인 어떤 자주국방도 하지만 미국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한국의 방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중국의 그 군사 방위의 틀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지원을 받으면 군사비를 그렇게 쓰지 않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중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자주적인 어떤 군사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이 한다는 것은 소위 수령 중심 체제를 이제 변경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도 됩니다. 그래서 김씨 왕조는 이런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 반대해서 현재까지 왔고요. 그 길 위에 소위 이제 북한의 독자적인 핵 무장이라고 하는 이제 핵 보유를 이제 목표로 왔는데 중국은 이게 주변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핵 반대 국가입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 주변 국가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이거는 중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큰 어떤 그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은 중국이 자기들을 책임져 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의 핵무장을 반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겉으로는 약간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중국을 굉장히 중호하는,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그게 누적되어 왔고, 김정은도 지금 반중 정서가 있는 거죠. 특히 시진핑 개인과 김정은 개인 간의 개인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반대로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는 그 개인 감정이 좋다 보니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압력 속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김정은이 그 바깥 무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주 지극정성 같은 이제 그런 도움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만나게 되니까, 임박하니까 중국이 이제 목을 비틀어가지고 중국에 먼저 방문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만나기 전에 바로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시 주석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중 관계의 어떤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현성월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가게 되는데, 그 베이징에 가서 이제 중국 정부하고 마찰이 이제 빚어지게 돼가지고, 그 현성월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공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그냥 이제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중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경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베이징에 또 김정은을 초빙해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회담을 합니다. 근데 그때 중국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만 침공, 그리고 이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 그 라진 청진 쪽에 중국의 해군 기지를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군대의 한반도 진입은 결국은 이제 북한 정치에 중국이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을 적대시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다시 또 거절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전승절 기념 베이징에서 이제 그 대규모 어떤 그런 군사 축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푸틴과 이제 베이징 막루에 올라가서 시진핑과 같이 이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북중 간에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징에서 행사가 한 이후에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10월 10일 날에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했지요. 자, 이때 김정은은 이제 시 주석이 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시 주석은 안 가고, 그래도 북한을 대우해서 국가 부주석 총리가 이제 간 거죠. 그것도 파격적인 대우긴 한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갔는데 왜 시진핑이 안 왔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와 반대로 시 주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경주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면서 왜 북한에는 안 가냐?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화가 나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중국 정부를 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시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만 정상적인 어떤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약간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뭐 그런 달라진 게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족속들이라고 표현했다던데요. 그 발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 비열한 족속들이라고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를 이제 지칭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을 빗대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중요 우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지금 그 국가적인 최후의 어떤 목적이 북한의 핵 보유 국가의 인정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파병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뭐 억지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핵에 대한 얘기를 자제하면서 김정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는데 또 뭐 대한민국 그 통일부 장관 정동영 씨가 파주에서 트럼프 김정은 뭐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10월 말 11월 초경에 이제 그걸 행사를 다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와서 트럼프와 만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풀리기를 그렇게 이제 계속 구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온 날에 미사일을 쐈고 또 시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날에는 또 군사 도발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신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적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감히 그 북한의 어떤 핵 주권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이 한 패거리가 돼서 비핵화니 뭐니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표미하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작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한국과 중국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비열하다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나 일본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뭐 원래 그런 반대를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반대를 해야 되는데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 따라서 소위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은 뭐 비핵화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북한의 핵 문제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김정은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큰 방점을 두고 있고 이거 관리하는데 더 이제 역점을 두다 보니까 북한의 핵 문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판문점 회담이 불참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뭐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걸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북한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줬는데 안 됐으니까 그와 반대적인 입장을 또 강하게 표출한 거죠.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중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의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이 영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갖는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목표물을 임의 순간에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먼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감정 표현은 아닐 겁니다. 만약 이제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그 요구를 했을까? 아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김정은이 먼저 도발을 했고 먼저 성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한 거죠. 이게 바로 같은 좌파 정권이지만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감정 표현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그 무슨 비열한 족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폄훼하고 또 욕을 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중국 대신 러시아에 더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이런 외교 전환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전략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또 서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고 병사가 필요하고 북한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는 병사를 러시아에 보내고 또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북한은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최첨단 군사 장비들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데 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국익에 맞고 서로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좋은 단계인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북한이 도와주는 것을 용인하지만 두 국가가 이렇게 너무 밀착하는 것은 중국이 좀 약간 불편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더 러시아에 기대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의 그런 입장을 감싸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북러 관계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북한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러시아는 이제 뭐 가난하진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난한 국가가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도와달라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뭐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얻어냈는데요. 김정은 반응은 어떤가요?
그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 북한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중국을 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거의 장시간 동안 이제 바다에서 북한의 모든 잠수함을 다 감시할 수 있고 북한의 모든 목표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치명적인 북한에 위협을 주는 무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카드를 꺼내는 순간 김정은의 얼굴은 사색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깊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물론 대한민국과는 두 개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남남이다. 서로 만날 수가 없다. 딱 선을 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선의를 이제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데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당한 조치이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북한과 군사력으로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눈치 보면서 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간 그 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잠수함, 핵잠수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제 아주 허를 찔린 상태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주 깊은 배신감이 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 사설이니 온갖 욕지를 또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라는 게 이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 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이 빠진 북미 관계는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함께하는 이런 관계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외교 변화가 북한 권력 구도에 파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향후 어떤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외교적인 어떤 이런 문제는 북한의 국력을 키우기 위한 또 북한의 어떤 그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러시아와의 관계 외에 북한의 어떤 그 외교적인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당창건 기념일에 베트남에서도 오고 또 동남아 국가 일부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는 베트남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이고 이 베트남 당서기에 대해서 중국보다도 한 단계 위에 어떤 우선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 당 총서기는 높긴 높지만 중국의 총리보다는 낫지요. 아무래도 중국은 워낙 대국이고. 근데 중국의 총리보다 먼저 세웠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 그리고 중국을 약간 좀 무식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쓴 건데 중국과 어떤 관계를 풀지 않고 중국과 대척을 해서 어떤 외교 관계를 푼다는 것은 북한이 자충수를 뜨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김정은 정권이 후계 구도, 그러니까 김주애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김주애는 아닌 것 같고 김정은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후계자로 나오는데 이 중국의 도움 없이는 4대 세습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 것이냐, 또 중국과의 북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한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벌어진 어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과 또 중국에서의 어떤 그 전승절 기념 행사 그리고 북한의 당창건 행사 이런 이제 굵직한 행사들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에이펙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에 대한 그런 그 권한도 얻어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미국과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운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입장은 지금이 피크를 치고 있고 점점 갈수록 이제 더 고립되고 더 초라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비슷하지만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미제 식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언제든지 이제 남조선은 이제 해방시켜야 될 그런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해방돼야 될 조건이 아니라 점령해야 될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 남조선 인민도 해방의 그런 구도가 아니라 점령해가지고 노예화시키는 거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 패턴은 비슷해요. 뭐 썩어 빠진 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이제 썩어 빠진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할수록 북한이 훨씬 더 부익부 빈익빈이고 북한이 훨씬 더 뇌물이 판치는 썩어 빠진 사회고 북한이 훨씬 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공정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위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가 되고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명품을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팔 같은 데서 폭발하게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젊은 세대, Z세대에 의해서 MZ세대에 의해서 불공정함을 타파하기 위한 이 도미노 같은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나라에 비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맹렬한 반응은 못하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욱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또래의 20대 청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은 배낭여행 뭐 해외 전 세계 다닐 수가 있고 알바에 돈 벌어가지고 뭐 물건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버는 세상이 너무 다른데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평생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 아버지가 탄광에 있으면 탄광에 또 들어가야 되고 내 아버지가 중앙당 고위 간부면 나도 중앙당 고위 간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런 계층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걸 대물림되다 보니까 도대체가 북한이 봉건 사회를 타파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세웠다고 하는데 더한 봉건주의로 돌아갔으니까 지금 북한 청년들이 더 이제 이게 열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 부은 게 이제 한류 드라마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북한 정권이 반세기 동안 북한 아이들을 갖다가 세뇌시킨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가 그냥 한순간에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어떤 교육을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교육하고 배급하고 배급 주고 또 이제 사상 공포 정치를 하는데 교육과 배급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공포 정치만 이제 요란하게 남아가지고 이민들을 갖다 마구 때려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잡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걸 지나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파괴적으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적인 예가 뭐냐? 그 고등학생들이 뭐 드라마 봤다고 해서 반역죄를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킨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 처형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남한 드라마 열광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더 어릴수록 애들이 더 무모하고 더 이제 막 진취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고등학생이 더 요란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 고등학교가 지금 한류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까지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갖다가 이제 학대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한류에 대한 어떤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김정은이가 내놓은 게 뭡니까? 두 개 국가 하자. 그런데 두 개 국가라는 게 이거는 북한의 지난 그 김씨 왕조를 유지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축 가운데 하나가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안 된 이상 한반도의 혁명은 미완성이다. 대한민국 남반부가 미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우리 북조선만 지상낙원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것은 북조선 공산당, 노동당의 역사적인 위협이고 선대수령의 유훈입니다. 근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 선대수령을 배반하고 선대수령을 이게 부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순덩어리적인 그런 이제 북한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이건 김정은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3대 기념 헌장 탑이라고 이제 쭉 있는데 그 아주 통일을 상징하는 3대 헌장 탑이 있는데 그걸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행위죠. 아버지가 한 걸 갖다 지가 왜 폭파시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통일 방식은 인민군대 동원해가지고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도 숨어 있지만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제 대명제는 그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그 김정은 따위가 아버지가 했던 걸 갖다가 폭파시켜버린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다급해 있고 얼마나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북한 내부에서 저렇게 통일 열기가 끓어오르냐. 자, 70년간 김일성 때는 뭐 했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을 이제 먹이겠다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김일성 내내 그냥 옥수수밥만 먹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김정일 때는 뭐가 왔냐? 강성대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데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인민들 생활이 다 풀린다. 근데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지금 강성대국이라는 문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강성대국 비슷한 문이 열렸는데 간부들만 먹고 살게 됐다. 이게 이제 북한인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김정일
시대에서 뭐가 있냐. 자,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경제 생활은 봉건주의 시대가 비슷하게 낙후돼 있다. 이게 김정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봉건주의 낙후됐다고 본인이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군사력은 선진화돼 있는데 이제는 인민 생활을 높이겠다고 말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됩니다. 그럼 7, 8년 동안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20개 10승 정책이라고 1년에 공장 20개씩 10년 만들겠다.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갖다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공장을 찍어내가지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는 방식이고 얼마나 무식했으면 지가 공장을 건물만 찍어주게 되면 알아서 니들이 그 공장을 돌리라. 아니, 교육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외국하고 그런 교류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틀 속에서 자기는 해줬으니까 니들 책임은 다 니들이 져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처참한 그 결과에 대해서 김정은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다 간부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일부는 또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 죄를 모면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지켜본 북한 인민들이 이젠 지겹다. 이제 너네 끝나자. 더 이상 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뭐냐? 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과 이 모든 고난은 통일로 인해서 남측에 도움받아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는 길밖에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고 있는데 북한은 통일로 가자는 그 열망이 그냥 100%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해결책은 통일밖에 없다. 이제는 희망이 통일인데 이거를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딱 때리니까 뭡니까? 인민들이 열받는 거죠. 자기도 유일한 탈출구 희망이 통일인데 이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거의 이거는 실성할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동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맞냐?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앵무새인가? 그러면 통일부라는 게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만들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통일부 장관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통일부 장관하고 있는데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하겠다고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북한 주민을 모독하는 행위고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꺾는 김정은과 한편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다가 김정은의 편에 서가지고 그걸 같이 억압하는 정말 나치 부역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이거를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가짜 평화에 그걸 포장해가지고 마치 평화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이제 그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그리고 이 정동영 같은 사람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반통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통일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통일이 필요한 때가 왔어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비중은 3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고 내수 시장이 1억 5천이 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수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듭니다. 내수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중국은 10억이라는 내수가 있고 이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병합을 하고 북한이 병합이 되면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동북 삼성 지역이 다 대한민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한국 상품을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상품이 인천세강으로 빠지는 밀수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중국 상품이 좋아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상품을 의도적으로 깔아가지고 몹싸게 해가지고 중국의 기업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 천리 국경이 중국과 마주 앉게 되고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한국의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밀수하고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동북 삼성 지역이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이 돼가지고 내수 경제가 1억 5천, 2억, 3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숨막혀 살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경제가 유독 힘드냐. 이런 수출 주도 경제의 취약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힘든 게 대한민국 지금 청년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북한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가 더 경제가 확대되고 탄탄한 어떤 내수 경제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이런 구조에 갇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은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통일하지 말고 두 개 국가로 가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일이고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역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 좀 정상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죠. 이번에 에이펙 아무리 잘해서 뭐합니까? 저런 사람이 다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남북 간에 조성된 북한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한일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오겠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탈북자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도 이사했는데요. 이삿짐 센터에 사장만 빼고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해요, 거기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미 대한민국은 인력이 없습니다. 탈북자 청년들 무대기로 오겠다는데 다 받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근데 왜 그걸 못 오게 하고 그걸 왜 우리가 확성기도 막 뿌리고 나대도 막 뿌리고 가지고 대한민국을 손절하는 걸 이걸 왜 우리가 끊습니까? 이미 북한은 다 끝났고 북한 주민은 전체가 다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거대한 어떤 파도가 통일의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 통일의 파도를 우리 스스로 외면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말 반국가적인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고 이재명 정부는 통일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편이 돼가지고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거대한 전략을 세우고 나가면 어느 순간 통일은 옵니다. 그게 평화고 그게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젊은 세대 깊숙이 한류가 들어가게 되면서 세대 차이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대 간 갈등은 없나요? 이런 갈등이 김정은의 권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세대 갈등이 뭐 없진 않겠지만 이게 뭐 젊은 세대가 또 열광할 뿐이지 뭐 30대, 40대, 50대라고 해도 이들이 한류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또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한국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이제 뭐 조용필 노래 이런 걸 좋아하지만 또 북한의 지금 그 MZ 세대는 요즘 애들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류를 좋아하는 이 전 세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국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열풍이 너무 세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에서 뭘 했냐면 한국 사국을 본따 가지고 계월량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계월량. 이 계월량은 이제 평양성 그 임진왜란 때 평양성에서 그 카토 부대를 갖다가 이제 뭐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 장군을 갖다가 이제 같이 물에 빠진 넌개 비슷한 이제 그런 게 계월량이 있는데 이 스토리를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걸 보던 평양 시민들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런 중장년층들이 그거 보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당장 그 그만두라고 막 항의가 그냥 빗발쳤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그 아저씨들은 뭐 태조 왕건 뭐 그리고 이제 뭐 대조영 그리고 뭐 이런 그 영의 눈물 이순신 뭐 이런 한국의 굵직한 사국들을 다 보고 여기 열광해 있는데 갑자기 계월량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심해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정은 본인도 그냥 내리라고 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자, 그 정도로 이제 한류에 이제 심취되어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 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적인 갈등보다는 약간 그 자제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지만 부모들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자제해라. 너 괜히 그러다가 보입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제 뭐 이런 그런 한류 가지고 공감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 형성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북한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대한민국으로 와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진 상태가 이미 오래 지속이 돼 있고 그 결과물이 뭐냐? 김정은이가
남의 국가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왜 남입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왜 남이라고 합니까? 북한 전체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이라고 강제적으로 갖다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일의 열망과 통일의 기회는 이미 와 있고 이거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는가는 우리의 몫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북한의 두 개 국가로는 갖다가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정말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북한 주민의 고통이 더 길어지게 되고 우리 한반도에 잘 될 수 있는 길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이걸 누가 만드냐? 바로 대한민국의 이런 잘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제발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역할이다. 투표로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남북한을 동시에 경험한 이제 북한 탈북자 출신입니다. 저는 오래됐습니다. 온 지가 30년 됐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이제 특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또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를 갖다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운동을 한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뭐 저희를 좀 후원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제 북한 사건 파일 365 또 평양 24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 목적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이나 또 이제 우리 단체 북한 전략센터가 하는 한류 확산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은 북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생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가로막는 구어떤 세력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걸 우리가 물리치면서 반드시 우리 세대의 통일을 만들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 세대는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완성시켜가지고 다음 세대에 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통일을 다음 세대에 떠넘겨가지고 우리는 지금 모면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어른들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올리면서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